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은 한 도시의 점령이 아니라 한 체제의 숨통이 어디에서 먼저 끊기느냐를 두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 자원병으로 구성된 러시아 의용군단은 오랜 기간 푸틴 체제에 맞서 싸워왔고 이제는 전례 없는 큰 수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지금이 크렘린의 힘을 약화시키고 푸틴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다른 선택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한다. 의용군단의 구상은 단순한 군사 행동의 확대가 아니라 반대 세력을 하나로 묶어 임시정부 성격의 대체 정치 플랫폼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의 출발점은 러시아 연방이 유럽형의회 의회기구에서 배제된 이후 생긴 공백이다. 의용군단은 이 공백이 오히려 반대 세력에게 하나의 공동 기반을 구축할 조건을 만들었다고 본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유럽의 정치 구조 안에서 러시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내부 분열의 중단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한다. 서로 다른 노선, 경쟁, 오래된 감정의 골을 잠시 접고 하나의 통합 전선처럼 행동하자는 호소다. 의용군단은 반대 진영이 지금처럼 흩어져 있으면 외부에서 신뢰할 만한 대체 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각자가 따로 움직이면 서로의 힘을 상쇄하고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결집이 이루어질 때만 합법성과 신뢰성, 그리고 현실적 대체 능력을 갖춘 세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들이 말하는 러시아의 다른 길은 과거 크렘린의 대표들이 차지해왔던 국제적 공간을 이제는 반대 세력이 채울 수 있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이 플랫폼에서 들려야 하는 목소리는 무엇이냐고 그들은 묻는다. 수년 동안 크렘린 체제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러시아 시민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말해 온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사회활동, 시민운동, 그리고 무장 저항까지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체제의 압력을 약화시키려 해온 흐름이 이제 하나의 통로로 모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의용군단은 모든 반대 세력에게 최우선 목표를 개인의 차이나 조직의 이해보다 위에 두라고 촉구한다. 크렘린의 권력을 제거하고 조국을 되찾는 목표를 중심에 놓자는 요구다. 다만 그들은 당장 복잡한 권력 구조나 완전한 다당제 의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절차의 과잉이 아니라 힘의 결집이라는 논리다. 그래서 제안된 연합은 반대 진영을 대표할 정도로 강한 연대체를 만들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유럽 정치 구조 속에서 공식적 발언권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 메시지의 끝에서 의용군단은 이것이 보여주기식 선언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호소라고 강조한다. 연합은 장식이 아니라 자원과 목소리, 정당성을 모아 크렘린과 맞설 실제 대항축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며 그 목적은 러시아의 미래와 러시아 시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정치의 균열이 넓어질수록 전선의 압박도 동시에 강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는 포크로우스크 방향에서 남쪽 측면을 버티며 러시아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전한다. 12월 8일의 전황은 여전히 격렬했다. 러시아군은 도시 남부의 일부 주거 지역에 발을 걸었지만 북부 전역은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다만 경계선은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고 도시를 관통하는 한 도로가 임시 경계처럼 기능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제7 신속반응군단의 홍보부서 소속 소위가 전한 현장 묘사는 러시아군의 행동 양식이 평소보다 더 대담해졌다는 점에 맞춰져 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대낮에 엄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빈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려 시도한다.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제거하면 또 다른 무리가 곧바로 밀려오고 그들의 위장 시도는 오히려 어색해 보일 정도라고 말한다. 러시아가 남쪽 일부를 점령한 상태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연속적으로 기습, 매복, 수색을 반복해 적이 진지를 굳히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이 지역이 방어하기 더 까다롭다고 인정한다. 지형이 개방되어 있고 참호가 파괴된 구간이 많으며 러시아가 계속 병력을 늘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지역을 고수하며 러시아가 고정된 방어선을 만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든다고 한다.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도시 내부에서 약 60명의 러시아 병력이 사살되었고 40명 이상이 부상했다는 수치가 언급된다. 이는 확인된 수치일 뿐 실제는 더 클 수 있다는 뉘앙스도 함께 전해진다. 날씨도 전장에 영향을 미친다. 짙은 안개와 지속되는 비로 인해 양측 모두 드론 운용이 어렵고 무인 체계가 제한될 때 러시아는 중장갑 차량을 도시에 들이밀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산발적이며 대부분 우크라이나의 타격으로 파괴되었다는 설명이다.
경량 차량은 숨기기 쉬워 관측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빠르게 이동하는 데 쓰이고, 러시아 포병은 남부 주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향해 지속적으로 압박 사격을 한다고 전해진다. 또 하나의 변화로 러시아가 제716 공수사단을 이 지역에 배치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이 부대는 2022년에 키이우 일대에서 싸웠던 전력이 있는 부대로 소개된다. 우크라이나 측 대령의 평가로는 포크로우스크 방향 주변에 14만 명이 넘는 러시아 병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이 도시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된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아침 업데이트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방어군은 포크로우스크 주변 20여 개 거주지에서 러시아의 공격 53회를 격퇴했다고 한다. 전선은 단순히 한 번의 돌격으로 뚫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소모를 강요하는 싸움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전선의 또 다른 축인 쿠피안스크 방향에서도 전투는 거칠게 이어진다. 우크라이나군은 가장 어려운 전투축 중 하나에서 비교적 일정하고 정확한 리듬으로 러시아의 장비와 병력을 파괴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하르키우 주 쿠피안스크 방향에서는 우크라이나 제14 기계화여단이 러시아 보병 집단을 타격해 오토바이와 차량 여러 대, 그리고 정찰 장비를 파괴했다고 전해진다. 우크라이나 육군의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된 영상은 이 작전이 빠르고 단호하게 수행되었다는 식으로 묘사되며, 러시아가 해당 지역에서 전력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이런 전술적 타격과 별개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24시간 동안 러시아 병력 1080명을 전투불능으로 만들었다는 수치를 제시한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우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러시아에 주는 피해가 서방의 제재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고 말한 것으로 소개된다. 전장에서의 실제 손실이 경제적 압박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제를 흔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 전황을 둘러싼 정보전도 함께 격화된다. 러시아는 쿠피안스크를 포위했고 여러 방향에서 공격 중이며, 수십 개의 우크라이나 대대가 강철의 고리 안에 갇혔다는 식의 이야기를 퍼뜨렸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연합군 집단의 홍보 책임자는 방송에서 이를 정면 반박한다. 포위나 점령 주장은 러시아의 발표와 꿈속에만 존재할 뿐 현장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기하학적으로도 넓이 4km 규모의 마을에 15개 대대를 넣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꼬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가 보기에 이는 러시아 국내 여론을 위한 선전이며 협상에서 우위를 만들려는 심리전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독립군사 전문가로 소개되는 인물은 쿠피안스크를 지킬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우크라이나가 단계적으로 러시아 부대를 도시 밖으로 쓸어내고 있고, 오스킬 강동 쪽의 민감한 구역도 러시아 압박이 증가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전황을 바꿀 만한 결정적 전술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전장의 긴장과 함께 러시아 내부에서는 전쟁 비용이 생활을 파고드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시베리아의 한 지역에서는 50명에서 100명 규모로 추정되는 소상공인들이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인상폭은 22%로 언급되며, 이 조치는 11월 28일 푸틴이 전쟁 예산을 보강하기 위해 서명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집회 현장에서 사람들은 푸틴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푸틴을 위해 구호를 외치고 그가 나서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은 전쟁이 만든 사회 심리의 뒤틀림을 상징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사람들은 러시아 국기를 들고 SOS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었고, 새로운 세금이 이미 긴축으로 지친 소상공인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현장 참여뿐 아니라 노보시비르스크, 첼야빈스크, 톰스크, 우드무르티아 등 다른 지역의 기업인들도 온라인 회의를 통해 결합해 정부가 소상공인 계층을 완전히 파괴하는 정책을 멈추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들은 이 경제 영역이 수백만 가정을 먹여 살리는 기반인데, 전쟁 비용이 커질수록 그 부담이 소상공인의 어깨로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여러 지역의 연결은 불만이 넓게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집회의 규모와 방식은 조심스럽다. 억압을 피하기 위해 과격해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뉘앙스가 포함된다. 이 집회가 드러낸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의 사고가 이중으로 갈라져 있다는 점이다. 푸틴이 강한 지도자라는 믿음이 남아있으면서도 전쟁이 불러온 경제적 고통에 대한 분노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지역 관료에게 분노를 돌리면서도 결국 푸틴이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기대는 동시에 현실 부정이기도 하다.
원인과 해결자를 같은 인물에게 동시에 투사하는 심리 구조가 러시아 사회에 널리 존재한다는 해석으로 연결된다. 집회 시점까지 크렘린은 어떠한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 침묵은 사업가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정부가 민생보다 전쟁을 우선한다는 인식을 강화한다고 서술된다. 장기 군사 지출로 경제가 압박받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앞으로 더 많은 부담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내려갈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로 제시된다. 이와 별개로 전쟁의 충격을 직접 겪은 지역 주민들의 분노도 폭발한다. 12월 8일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 이후 집을 떠나야 했던 러시아 지역 주민 수백 명이 한 행정구역 청사 앞에 모여 지방정부의 지원금 삭감 결정에 항의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올해 2월부터 매달 6만 5천 루블의 지원금을 받아왔고 이는 약 800달러 수준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역 지도부는 내년 1월부터 해당 지원을 중단하고 더 큰 복구 개발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서술된다. 당국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주민들은 불안해졌다. 집을 잃은 약 200명의 주민이 당국 보좌관과 관료들을 직접 대면해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해외 망명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고령 여성들이 울면서 그 돈이 유일한 생계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고 한다. 지원금을 끊으면 빚과 노숙으로 내몰린다는 절규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 문제는 단지 돈이 아니라 임시 거처에서 버틴 수개월의 끝에서 맞닥뜨린 생존의 질문으로 제시된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국경 인접 마을과 소도시에서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고 이후 전황이 바뀌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왔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거주 환경 개선과 보상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반복했으며 정부가 형식적 지원만 하고 어려운 현실을 방치한다고 느낀다는 서술로 연결된다. 이번 집회는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버려졌다고 느끼는 분노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만든 인력 공백이 수도 한복판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나온다. 모스크바의 한 정유공장 앞에서 인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출신 남성들이 길게 줄을 서서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러시아 남성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더 이상 지역 남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 한 문장은 전쟁이 남성 노동력을 어떻게 빨아들이고 있는지 냉혹하게 드러낸다고 묘사된다. 러시아는 공식 사상자 수치를 비밀로 묶어두지만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남성이 늘어나면서 도시가 현실을 숨기기 어렵게 됐다는 흐름으로 연결된다. 이 장면은 사회적 긴장과도 맞닿아 있다. 모스크바는 전통적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강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전략산업시설에서까지 대규모로 외국인 노동력을 채워야 하는 상황은 남성 인력이 얼마나 고갈되었는지 보여주는 무언의 고백처럼 제시된다. 서방 연구기관의 추정으로는 2025년 중반까지 러시아의 전쟁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이 규모의 손실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겪지 못한 인력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언급된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이주 노동력에 의존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흐름이 이어지고 정유공장 앞에 긴 줄은 그 발언을 현실로 증명하는 장면으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전장의 계산은 단지 사람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적은 비용으로 거대한 가치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전쟁의 경제학을 바꾸고 있다는 서술이 다음 대목에서 시작된다. 6월 1일 우크라이나가 값싼 드론 117기를 트럭에 숨겨 4,300km 떨어진 러시아 공군 기지를 타격했고 전략 폭격기 12대에서 20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됐으며 이는 러시아 장거리 폭격 전력의 약 20%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전체 비용이 12만 달러 아래였지만 폭격기 한 대 가격은 2억 5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비교하면서 전쟁의 규칙이 뒤집히고 있다고 강조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전쟁의 규칙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전차와 보병의 밀집 돌격이 전장의 중심이던 시대가 저물고 값싼 무인기와 자동화된 탐지 체계가 전장의 리듬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6월 1일 감행했다고 서술된 이른바 거미줄 작전은 그 변화를 상징처럼 보여준다. 우크라이나는 저가 드론 117기를 목재 상자에 숨겨 트럭으로 분산 이동시킨 뒤 서로 4,300km까지 떨어진 러시아 공군 기지를 동시 타격했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결과는 12대에서 20대에 이르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파괴 또는 손상되었고
이는 모스크바가 운용 가능한 장거리 폭격 전력의 약 20%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 작전의 총 비용은 12만 달러 이하로 묘사되지만 러시아 폭격기 한 대 가격은 약 2억 5천만 달러로 제시된다. 전장의 계산이 단숨에 뒤집힌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이런 비용 격차는 드론 전쟁의 핵심을 드러낸다. 자폭형 무인기가 4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라면 그것이 파괴할 수 있는 전차는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넘는다는 식의 대비가 이어진다. 장거리 무인기 3만 달러가 전투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방공과 방어 시스템은 유지비만으로도 매년 수백만 달러를 태우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비대칭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국방 경제 모델 자체를 붕괴시키고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저가 무인기를 찍어내느냐의 경쟁으로 전장을 밀어넣고 있다는 서술로 확장된다. 우크라이나는 연간 400만에서 500만 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러시아와 이란, 중국도 속도를 높인다는 식의 흐름이 이어진다. 그리고 수천 대의 무장 무인기가 동시에 떠다니는 상황에서 인간이 개별 목표를 모두 관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결정이 점점 기계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전장 판단의 핵심으로 올라온다는 관측이 등장한다. 하지만 무조건 자동화가 답이 아니라는 강조도 이어진다. 혼란 속에서 성과를 내는 쪽은 오히려 규율과 통제 구조가 있는 쪽, 즉 신중한 교전 규칙과 인간의 감시를 결합한 체계를 가진 쪽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병력도 장비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확도와 의사결정, 최적화를 우선해 러시아보다 더 유리한 소모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서술된다. 수가 아니라 조직과 판단 구조가 전쟁의 승패를 바꾼다는 메시지로 이어진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의 평가도 이런 흐름을 밀어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델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말한 것으로 묘사된다. 전쟁 초반에는 전차와 대규모 보병 돌격, 정면 공격 같은 전통적 전술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무인기의 급부상으로 인해 모든 지휘 판단과 작전 설계가 그 요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이제는 무인기 없이 어떤 작전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는 흐름이다. 그는 전장 화력의 60%가 무인기에서 나온다고 언급한 것으로 제시된다. 과거에는 포병이 전체 화력의 80%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약 40%로 내려갔고 나머지가 무인기와 결합된 새로운 타격 구조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무인기는 인공지능으로 유도되고 목표를 자동 인식해 타격하며 인간의 깊은 개입 없이도 교전의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묘사가 이어진다. 이것이 현대전의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는 결론이다. 다만 시르스키는 겨울 날씨가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눈과 안개는 숨기와 접근을 쉽게 만들고 러시아가 무인기 운용을 더 수월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러시아가 현재 공세 과정에서만 1만 3천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는 동시에 새로운 작전을 진행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되찾았다고 말한다는 흐름으로 연결된다. 혹독한 조건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압박을 되돌릴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독일 일부 매체가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했다고 보도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시르스키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장면도 이어진다. 우크라이나는 도시 북부 전체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고 러시아 병력은 방어가 강한 구역으로 억지로 파고들다 큰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도시를 지킨다.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강조한 것으로 전개된다. 이 변화된 전쟁 양식은 숲과 도시와 국경선에서 동시에 드러난다. 리만 지역의 울창한 숲은 자연의 미로처럼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 운용이 결합되면 오히려 적에게는 덫이 된다. 우크라이나 제53 기계화여단 산하로 묘사되는 한 부대의 FPV팀은 나무 그늘 아래 숨은 러시아 침투조를 찾아내 정밀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서술된다. 러시아는 숲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지만 그 순간이 바로 탐지와 공격의 순간이 된다는 것이다. 대규모 사격이나 요란한 포격 없이도 정확한 타격만으로 적의 움직임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 우크라이나의 특징처럼 그려진다. 같은 구조는 다른 축에서도 반복된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한 방향에서 러시아 전차 한 대와 통신 안테나를 파괴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러시아의 지휘 통제 구조가 전방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서술로 이어진다. 통신이 끊기면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고 위치를 옮기면 다시 드론의 표적이 된다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숨을 곳으로 믿었던 지형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에게는 기술 우위를 펼치기 좋은 무대가 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시선은 다시 러시아 내부로 돌아간다. 전쟁이 남성 노동력을 빨아들인 결과
모스크바의 정유 공장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이 나왔다고 앞서 묘사되었는데, 그것은 단지 한 공장의 풍경이 아니라 러시아 국가 전체의 인력 위기를 드러내는 징후로 연결된다. 러시아는 사상자 통계를 비밀로 묶어두지만 일터에서 사라진 남성들이 늘어나면 그 공백은 결국 사회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 고위층이 사실상 이민 노동력을 대규모로 끌어와 메우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덧붙는다. 전쟁이 군대만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혈관까지 파고들어 노동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기술과 인력 위기만이 러시아의 약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해군의 사례는 시스템의 고장과 자원 부족이 얼마나 오래 누적됐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등장한다. 러시아가 핵잠수함 K-132 이르쿠츠크를 1988년에 진수했지만 결국 26년 동안 수리와 현대화에 실패하고 해체를 결정했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이 함정은 949AM 업그레이드의 대표 후보였고, 냉전기의 플랫폼을 현대 무장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시도의 시험대처럼 소개된다. P-700 그라니트 발사체계를 제거하고 오닉스와 칼리브르, 지르콘 같은 현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으로 바꾸려 했다는 계획이 설명된다. 하지만 현실은 길고 지루한 지연의 연속이었다고 서술된다. 함정은 2001년에 조선소로 들어갔고 실제 수리는 2008년에나 시작되었으며 현대화는 2013년에 공식화되었지만 2017년 인도를 목표로 한 일정이 계속 밀렸다고 한다. 국영 매체가 2023년에 부상했고 2024년에 해상시험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서술도 나오지만 독립적으로 확인된 근거는 없었다는 흐름이 이어진다. 결국 26년이 지나도록 재생에 실패했고 러시아는 포기했다는 결론이다. 동시에 러시아가 1990년대의 구형 함정을 다시 꺼내 개조해 연안 공격용으로 쓰려 한다는 보도까지 연결되며, 이는 해군이 예산과 기술, 대규모 신조 능력에서 모두 부족하다는 현실을 비추는 장면으로 정리된다. 전장의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여기서 겹친다. 러시아는 3년이 넘는 전면 침공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45% 정도만 더 통제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도시는 하나도 함락되지 않았고 포크로우스크처럼 전쟁 전 인구 6만 명가량의 비교적 작은 도시조차 러시아가 14개월 넘게 고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고 서술된다. 러시아의 진군 속도는 느리고 비용은 과도하게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4개 주 전체를 목표로 한다면 아직도 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더 점령해야 하고, 현재 속도라면 2028년 5월쯤에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등장한다. 이 수치는 러시아가 장기전에 갇혀있고 동원과 무기를 끌어모아도 속도를 올릴 체력이 부족하다는 씁쓸한 현실을 드러내는 숫자로 제시된다. 그 뒤에는 인명 대가가 붙는다. 러시아군 사상자가 100만에서 135만에 이른다는 추정이 언급되고 그 규모가 현대전에서 보기 힘든 수준이라는 식의 비교가 이어진다. 러시아 남성 전투 연령층의 약 1%가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분석도 소개된다. 어떤 미국 고위 인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러시아 병사 10만 명이 전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개되며, 러시아가 1km를 얻기 위해 한 세대의 남성을 지불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심지어 러시아 내부의 전직 장성까지도 크렘린의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전쟁에 들어갔다는 인정이 나왔다는 대목이 이어진다. 이는 체제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번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정리된다. 이렇게 전장과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위험한 선택지로 들어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 중에도 대선 실시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만 핵심적인 안보와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한 것으로 서술된다. 그는 12월 9일 방문 일정 중 발언에서 여러 질문이 아직 답을 갖지 못했다고 말한다. 어떻게 유권자를 공격 위험에서 보호할 것인가? 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어떻게 투표하게 할 것인가? 계엄 상태에서 선거가 합헌이 되려면 어떤 법적 틀이 필요한가? 그는 이 문제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명확히 답하겠다고 말하며, 나는 선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개된다. 또한 그는 미국과 유럽이 안전 보장을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는 60일에서 90일 안에 선거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현재 법은 전시선거를 금지하고 있어 의회가 선거법과 관련 법령을 신속히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그는 귀국 후 파트너들과 의원들의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선거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는 흐름이다. 하지만 위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러시아가 선거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공격을 늘릴 수 있고 투표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며 점령 지역 주민의 투표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같은 질문이 남는다. 무엇보다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특별한 투표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선거의 대표성과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대변인으로 소개되는 인물은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어야만 선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젤렌스키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지도자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서술된다. 그래서 마지막은 질문으로 남는다. 전시선거는 우크라이나 내부를 갈라놓고 그 틈을 러시아가 파고들 수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젤렌스키는 이 위험한 길을 실제로 택할 것인가? 전선에서 무인기가 하늘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린 것처럼 정치의 전선에서도 또 하나의 결단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림길에서 우크라이나의 다음 한 수가 무엇이 될지 지켜보게 만든다는 흐름으로 글은 이어진다.